그렇다면 공산성에서 발굴된 갑옷에도 이 귀한 황치를 했을까? 공산성 갑옷의 7성분이 황칠 및 오칠의 성분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비교 분석했다. GCMS에서도 아주 적은 성분이 이제 한두 가지는 확인이 됐지만 갑옷에서는 주로 그 성분들이 황칠에서 나오는 성분들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생칠, 오칠에서 나오는 성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적외선 분광 분석도 해보았다. 이 분석은 분자 내에 있는 결합이 진동 에너지가 비슷한 적외선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해 물질의 성분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황칠에서 주로 특징적으로 보이는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에서 나오는 1710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픽이 이제 주로 특징적인 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픽이 갑옷 시료에서는 작은 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황칠 성분이 약간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석 결과로 공산성에서 발굴된 갑옷에 오칠을 주로 하고 약간의 황칠을 더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백제가 황칠 갑옷을 만들어 당해 보낸 사례가 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삼국사기에는 정관 19년, 즉 645년 5월 당 태종이 백제가 바친 금휴게를 입고 전장에 나섰다는 기록이 있다. 금휴게는 백제의 황칠 갑옷으로 추정된다. 백제가 강태종에게 황칠 갑옷을 바친 645년, 동아시아 각국은 치열하게 전쟁 중이었다. 강태종이 고구려를 노릴 때 의자왕은 친당 노선을 유지하며 신라를 견제하고 있었다. 645년 2월 고구려 원정에 나선 당태종은 의자왕의 참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제의 목적은 신라였다. 의자왕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조공 외교로 당과의 관계를 유지했다. 645년 그 갑옷이 만들어질 무렵은 의자왕이 당태종을 설득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마지막으로 기울인 그런 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환으로 갑옷도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성에서 발견된 갑옷은 645년 당시 백제가 당을 위해 제작한 것이었을까? 이것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가죽 갑옷입니다. 가죽에 오칠을 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오칠은 천연 방수제이자 방부제로 군사용품의 부식을 막고 내구성을 높이는 데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산성에서 발굴된 가죽 갑옷은 좀 더 특별합니다. 10차례 이상이나 오칠을 해서 그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갑옷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올해 개관 예정인 한성 백제박물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백제 갑옷을 복원 중이다. 이번에 제작하는 갑옷은 소뼈 조각을 가죽끈으로 엮어서 만드는 찰갑옷이다. 몽촌토성 안에서 1980년대 발굴 조사를 통해서
소뼈로 만든 갑옷이 출토가 됐습니다. 아마도 왕이 입었거나 왕과 관련된 인물들이 왕 주변에 있었던 그때 당시 인물들이 썼던 갑옷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소뼈 갑옷은 백제의 왕성으로 알려진 몽촌 토성 내 저장 구덩이에서 발굴됐다. 백제 한성기인 5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뼈 갑옷에선 상아색이 돌았다. 의장성이 돋보이는 고위층의 갑옷이었다. 갑옷의 허리 아래쪽으로는 서울 몽촌 토성의 뼈갑옷을, 허리 위쪽으로는 청주 복명동에서 출토된 철갑옷을 모델로 백제 갑옷을 보관 중이다. 철 조각을 천으로 감싸고 그것을 가죽끈으로 엮을 예정이다. 청주 복명동 철갑옷도 백제 한성기인 5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백제의 갑옷은 넓은 철판을 연결해 만든 판갑보다는 작은 조각들을 이어 만든 찰갑이 많이 출토됐다. 복원팀은 갑옷의 아랫부분은 가벼운 소뼈 조각을 엮어 활동성과 의장성을 강조하면서 윗부분은 무거운 철 조각을 이어 견고성을 살릴 예정이다. 삼국시대의 갑옷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산성 칠갑옷이 제작된 시기로 보이는 7세기, 당나라의 갑옷은 어떤 형태였을까? 당시의 실물 갑옷은 남아있지 않아 주로 도용을 통해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7세기) 당시 당에선 가슴에 번쩍이는 명경을 단 명광개가 유행했다. 那么它的主要的特点就是在胸前有2个比较大的胸护，这个胸护呢，大概可以很亮，就说它反光可以发明光这样的一种意思，就跟那个镜子的铭文一样，叫见日之光，天下大明这种意思。 상하이 무술과학어박물관에 명광계 복원품이 있다. 这一件呢是唐朝的明光甲。 동판에 도금을 한 이 갑옷은 판갑과 2천여 개의 찰갑을 섞어서 제작했다. 금빛이 나는 명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한편 빛을 반사해 적군의 눈을 부시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공주 공산성에서 발견된 갑옷은 어떤 형태였을까? 여기가 이제 곡선을 이루어서 이렇게 잘게 돌아가는 걸 봐서는 이쪽에 어깨 부분 갑옷 복원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양쪽으로 찰갑이 공산성에서 발굴된 칠갑옷의 조각들은 그 형태와 장식이 다양했다.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모두 26종류. 이것들은 부위별로 다르게 쓰여 섬세한 기능과 장식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5cm 그러니까 겹치는 거 생각하면 발굴된 갑옷의 형태와 동아시아 각국의 갑옷 양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복원 설계도를 그렸다. 실제로 가죽으로 만든 이러한 갑옷이 출토했다는 것은 이것이 어느 나라 것인가를 떠나가지고 동아시아 전체의 7세기대 갑옷이 형식을 알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설계를 바탕으로 3D 그래픽을 이용해 갑옷을 복원했다. 갑옷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다양한 소차를 사용해 어깨의 곡선과 목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오칠에 황칠을 일부 더한 것으로 보이는 갑옷의 표면에선 광택이 났을 것이다. 이것은 5세기 가야에서 제작된 판갑옷입니다. 넓은 철판을 연결해서 만든 이 같은 판갑옷은 칼로 베는 공격에 강하기 때문에 주로 보병들이 입었는데요. 움직이기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처럼 철판 조각을 가죽끈으로 연결해서 만든 찰갑의 경우는 판갑옷보다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로 기마병들이 착용했는데요. 역시 철로 만들어서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산성에서 발굴이 된 가죽 찰갑은 가벼우면서도 두꺼운 칠로 견고성과 내구성을 보강해서 철로 만든 찰갑 못지않게 튼튼한,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의 결집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갑옷은 어떻게 공산성 연못에 묻히게 된 걸까요? 사실은 연못이 이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순서상 그렇게 안 됩니다. 연못은 공주 공산성에 위치한 성안마을 유적. 나머지 이쪽 할 거고요. 반대편 여기 하면은 건물지가 저쪽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다 연결. 칠갑옷이 발견된 곳은 이 마을 안에 위치한 저수지 추정터였다. 여기가 요 가운데 쪽인데요. 절반 이쪽이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지하로 5m 내려가면은요 백제 유적이 있고요. 거기 이제 연못을 팠단 말이에요. 근데 연못 깊이가 3m니까 여기서부터 8m 깊이 내려가면 백제 연못 바닥이고요. 갑옷은 그거보다 약 1m 높이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7m 깊이에 있었던 거죠. 굉장히 깊은 데 있었던 겁니다. 칠갑옷이 발견된 며칠 후 이보다 약 15cm 아래에서 또 다른 칠갑옷이 발견됐다. 가죽에 칠을 한 제작 방식은 동일해 보이는 칠갑옷. 그런데 이것은 먼저 발견된 갑옷 조각보다 더 크고 얇았다. 그것은 기병이 탄 말을 보호하던 마갑이었다. 만약에 말이 의장을 한 상태에서 빠졌다면 말의 제어구인 마구나 제갈이나 등자 같은 게 같이 출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 제어구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봐서는 그 말을 의장을 상태에서 말이 매몰되었다기보다는 마갑 자체가 그 매몰이 된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발굴단은 마갑이 발견된 층과 사람의 갑옷이 발견된 층 사이에서 또 다른 유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철찰갑이었다. 사람의 갑옷 아래 철로 만든 갑옷과 마갑이 삼중으로 묻혀 있었다. 황급한 상황에서 그냥 버린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연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그 정황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일단 이 지역 조사한 바로는 일단 이 유물이 백제 말기의 어떤 전쟁 상황에서 남겨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층위가 그렇기 때문에요. 발굴단은 철야 작업을 거듭하며 속도를 냈다. 그런데 철찰갑이 발견된 것과 같은 층에서 유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저기 규도대도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싫어하시겠죠? 아니. 칼이었다. 안 보이시죠? 이걸 떠드려야겠다. 와, 이걸 뜨면 칼은 두 자루였다. 다음 작업 해봐.
발굴단은 이 두 자루의 칼이 갑옷의 국적과 성격을 밝혀줄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잡이가 없는 대도 한 자루와 길이 60cm 정도의 장식도 한 자루. 이 중 장식도엔 칼자루가 남아있다. 중도는 약 5, 60cm 정도 규모 크기인데요. 칼 자루 장식 부분에 은으로 장식하고 앞뒤로 장식하고요. 중간은 동판을 입히면서 동판 표면에 금 도금을 했거든요. 지금 동으로 남아있지만 금 도금에서 생각하면 금칼입니다. 금칼. 근데 그 칼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중국에는 없습니다. 발굴단은 이 칼의 손잡이 부분의 모양이 백제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과 흡사하다고 주장한다. 공산성은 한성 백제가 무너진 475년 백제 부흥의 꿈을 안고 세워진 두 번째 도읍이었다. 금강변 야산을 둘러싼 이곳 선성에선 웅진 당시 추정왕궁지와 함께 주거지가 발견됐다. 정관연호가 적힌 갑옷이 발견된 연못 주변에선 고급 건축자재인 기와가 발견돼 이곳에 주요 국가시설이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마을엔 축대와 배수로를 따라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산 위 추정왕궁지로 향하는 길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공산성은 사비천도 이후에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던 백제의 거점이었다. 660년 나당연합군이 사비송을 공격해오자 의자왕은 이곳 공산성으로 피신했다. 당시 웅진은 백제의 5거점 중 하나였다. 의자왕은 나당연합군이 공격해오자 북쪽 거점인 웅진 공산성에 총사령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의자왕은 닷새 만에 나당연합군에 무력하게 항복하고 만다. 그런데 이번 공산성 발굴 현장에서 기록과는 다른 정황을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됐다. 불에 탄 기와 조각들은 이곳에서 큰 화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화재 흔적이 발굴된 층에선 100여 개의 다양한 화살촉도 함께 발견됐다. 국내에선 발견되지 않는 형태의 화살촉도 상당수다. 화살촉과 화재은을 가지고 백제 멸망기에 웅진성에서 어떤 대규모의 전투나 어떤 그런 백제 멸망기의 정황을 알 수 있는 급박한 정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유적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기록과는 달리 공산성에서는 나당연합군에 맞선 백제군의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 상황이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전쟁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뢰를 행했다든가 아니면은 전쟁이 더 이상 진행하기 불가능하고 승리 전쟁 이기기 어렵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감추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겨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정황, 유적 출토진 정황으로 보면은 일단 황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뢰 혹은 은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백제 멸망기, 전쟁 패배 위기에 처한 백제군이 의뢰를 행하면서 갑옷을 수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최고위급 장수의 갑옷을 연못에 묻으며 백제의 최첨단 기술과 문화를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군이 갑옷을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산성을 점령한 당군이 승전의 기념으로 갑옷을 묻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삼국시대 당시 첨단 기술의 결집체였던 칠갑옷. 누군가의 자부심 혹은 간절한 기원의 대상이었던 그것은 패망의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1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패자의 땅에서 아무도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현재 공산성 성안마을의 발굴 진행률은 약 20%. 발굴단은 공산성에 남겨진 백제 최후의 정황이 앞으로 더 상세히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1400년) 전 공주 공산성에서 수장된 갑옷은 그 역사의 진실을 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공산성에서 발굴된 갑옷은 그것이 어느 나라의 것이든 1400년 전 의문에 쌓인 백제 멸망사를 재조명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산성에서는 약 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유적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붉은 명문이 있는 갑옷을 둘러싼 백제 최후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